우리 실무는 판례에 따라서 이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판례는 곧 실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실무가들은 대법원 판례를 잘 알고 있어야만 실무를 아주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에 대한 판례를 공부할 건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민사집행법 기준으로 봤을 때 총론 부분에 해당하는 것들이 1강부터 5강까지입니다. 5강까지. 우선 이제 집행 비용하고 관련된 거 하고 강제집행 요건, 그 다음에 강제집행 개시 요건, 그 다음에 집행의 정지 취소, 여기하고 관련된 판례들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특히 실무하고 관련된 판례들을 이제 각 1강당 최소한 한 15개에서 많게는 20개 이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최신 판례들도 많이 여러분들 실무하고 관련된 중요한 것들은 많이 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집행기관의 위법한 집행에 대한 불법과 관련된 판례가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실무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집행기관의 위법한 집행이라면 불법 방법이 즉시 항고 또는 집행에 관한 이의죠. 여기에 관련된 판례들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행문 부여하고 관련된 불법, 그리고 채권자의 부당한 집행에 관한 불법, 여기는 이제 채무자가 불복하는 청구 이의소, 제3자가 불복하는 제3자 이의소하고 관련된 판례들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6강부터는 부동산 집행에서 부동산 집행, 민사 집행 전체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경매 분야죠. 여기가 여기까지입니다. 15강까지죠. 뭐 당연히 제일 중요한 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신청 대상, 그 다음에 경매 절차의 이해관계인, 그 다음에 이중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그리고 이제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에 경매 취소, 무잉여 취소죠. 그리고 그 다음에 3대 권리분석 자료, 즉 현황조사 집행관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감정평가 감정인이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명세서가 작성되는데 이 물건 명세서는 이제 법원에서 직접 작성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한 판례들을 살펴볼 거고요. 특히 이제 물건 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양식도 조금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는 양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각길 지정 공고 통지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제 매각대금 지급하고 관련된 거,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이전 등기증 촉탁해야 되겠죠. 이전 등기 촉탁,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인도명령,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배당하고 관련된 것들이 12강, 13강에 나옵니다. 배당 요구, 배당표에 대한 이의, 배당 이해소, 배당받을 채권자, 근저당권자, 전세권자, 이렇게 아주 쭉 나오죠. 가무채권자.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하고 관련된 거, 실무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임차인하고 관련된 것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임의 경매죠.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 즉 임의 경매하고 관련된 판례들을 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파트가 채권 집행 파트죠. 채권 집행은 압류하고 추진명령, 전부명령 이렇게 이제 세 파트로 나눠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이 채권 집행 파트는 실무에서 아마 굉장히 많이 접하는 그런 파트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내용으로 최신 판례 포함해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1강부터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할 주제는 집행비용하고 강제집행의 요건입니다. 자, 우선 이제 집행비용하고 관련된, 자, 우리 실무하고 관련된 아주 중요한 판례들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강제집행 요건하고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집행비용하고 관련된 판례들인데, 이 집행비용은 우리 실무에서 워낙 중요한 파트죠. 자, 우선
판례를 이제 보기 전에 관련된 조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조문을 잠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8조를 보면요. 민사 집행 신청할 때는 채권자 보고 집행 비용을 미리 내라고 돼 있죠. 예납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강제 집행의 원활한 그런 집행을 위해서 채권자 보고 미리 집행 비용을 예납하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강제 경매 신청이라든가 임의 경매 신청할 때 집행 비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예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집행 절차를 법원에서 진행을 하다가 채권자가 예납한 돈이 부족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추납 명령이 나오죠. 추납 명령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족한 비용을 미리 내라라고 하면 추납해야 되죠. 추납을 하지 않으면 도중에 집행법원에서 이 집행 절차를 취소하게 되죠. 그래서 집행 비용은 예납 또는 추납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제 만약에 집행 비용을 예납하지 않았다, 추납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이제 이 집행 절차를 취소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즉시항으로 불복도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53조를 보면요. 강제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걸로 돼 있죠. 채무자가 부담하되 원활한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 채권자가 먼저 예납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채무자가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집행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변상받는다는 얘기는 모든 다른 채권자보다 최우선적으로 집행비용을 변제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항은 강제 집행에 기초화된 판결이 파기됐다는 얘기는 어떤 채권자가 어떤 판결에 의해서 강제 집행을 신청했는데 그 판결이 파기됐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채권자가 받은 집행비용을 다시 채무자에게 변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어쨌든 채권자가 집행비용을 변상을 받던 채무자가 변상을 받던 이것은 이제 집행법원에서 결정을 한다는 얘기는요. 집행비용의 확정을 거쳐가지고 집행비용을 우선 변제 받는다. 그런 취지죠. 집행비용하고 이제 관련된 조문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례가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조문을 근거로 해가지고 판례를 이해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 실무가들은 판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판례가 곧 실무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조문을 해서 이제 봤으니까 이제 조금 이해하기 굉장히 이제 쉬울 겁니다. 자, 강제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죠. 그리고 우선적으로 변제받는다는 얘기는 다른 모든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는다는 얘기고요. 집행비용은 별도의 집행권은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모든 채권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자, 그런데 이 집행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가 지출한 모든 비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집행비용만 의미하는 거죠. 여기 이제 배당재단이라는 말을 판례에서 쓰고 있는데 이것은 배당할 금액을 이렇게 배당재단 또는 배당재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행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그런 비용만 의미하는 거고요. 강제 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해가지고 지출된 비용, 이것이 집행비용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강제 집행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강제 집행을 실시하기 위해서 이제 지출한 비용도 있을 테죠. 자, 이런 집행 비용은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채권자를 위해서 채당한 비용, 즉 공익 비용을 의미한다. 그런 판례죠. 그러니까 집행 비용은 모든 채권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공익 비용만을 의미한다. 그런 취지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집행비용은 강제 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해가지고 지출된 비용. 이게 집행비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례가 하나 나오는데 이 판례는 실무에서 워낙 중요한 판례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여기 이제 대위 상속 등기 비용이 나오거든요. 이게 여기에 관한 뚜렷한 판례가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무상으로 이 대위 상속 등기 비용을 집행 비용에 준해 가지고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판례가 딱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실무 처리가 이제 명확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판례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판례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될 판례인데, 자, 임의 경매 신청을 하려고 이제 채권자가
등기상충병도 다 떼어봤겠죠. 근데 소유자가 이미 사망해버린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대위 상속 등기를 하고 경매 신청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채권자가 일단 대위 상속 등기를 했죠. 그런데 이 상속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비용이 들어갔죠. 등기 비용. 자, 이것을 나중에 배당 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느냐, 즉 집행비용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가 요 대위상속 등기 비용은 요게 가장 중요한 얘기죠. 요 경매를 직접 목적으로 해가지고 지출된 비용이다, 이렇게 본 거죠. 우리가 바로 앞에서 제가 설명할 때 요 집행비용에 관한 판례가 앞에 있었는데, 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해가지고 지출된 비용만 집행비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결국은 이것도 대위상속 등기 비용도 경매를 직접 목적으로 해가지고 지출된 비용으로 봤기 때문에 집행비용에 해당한다고 본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 명확한 거죠. 채권자가 지출한 이 대위상속 등기 비용은 집행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직무대행자, 선임가처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실무에서 이제 흔히 행해지는 게 이사 같은 사람들,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 선임가처분, 이런 게 있죠. 거기서 요 직무대행자의 보수라는 게 있습니다. 직무대행자에게 지급된 이 보수죠. 이 직무대행자의 보수도 집행비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판례가. 그렇기 때문에 요 직무대행자에게 지급된 이 보수도 모든 채권에 우선해가지고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행위 취소 소송하고 이제 관련된 게 있는데, 요 사회행위 취소 소송하고 관련된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우선 소송비용이 있습니다. 소송비용. 요 사회행위 취소소를 제기했으니까 여기에 소요된 소송 비용이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처분을 했다면 여기에 소요된 처분금지 가처분 비용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사회행위로 맞춰진 요 이전 등기를 말소하는 데 들어간 비용, 요 말소 등기 비용. 결국은 사회행위 취소 소송과 관련된 재비용, 이 모든 비용들은 우리 판례가 집행비용으로 간주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회행위 취소 소송과 관련된 소송 비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가처분 비용, 그 다음에 등기 말소 비용,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집행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라는 취지죠. 이거하고 바로 앞에서 우리가 한 그 직무대행자의 보수하고 좀 비교가 되죠. 직무대행자의 보수 같은 경우는 우리 판례가 집행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 변제를 받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판례도 최근에 나온 판례인데, 이 판례도 지금까지 실무하고 조금 방향이 다른 그런 판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요, 이 강제집행 절차가 쭉 진행되다가 도중에 취하 또는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죠. 취하나 취소가 돼버리면 그때까지 소요된 이 비용은 집행비용으로 안 받죠. 맞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때까지 소요된 비용은 채권자 부담이에요. 채권자 부담. 자, 근데 이번에 이 새로 나온 판례를 보면 조금 다르게 판단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실무 처리하고 같습니다. 예. 자,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이 되다가 도중에 취하 또는 취소가 되면 그때까지 소요된 비용은 집행비용이 될 수 없다. 여기까지는 맞는데, 근데 이제 요 부분을 여러분들 우리 실무 처리하는 입장에서 꼭 주의해야 될 부분이 바로 뒷부분인데, 자, 그러나 이게 도중에 집행 절차가 취하나 취소됐을 때 이 비용을 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본 거죠. 자, 그럼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그럼 이런 경우에 법원에 신청하라는 거죠.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가지고 채권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라라는 결정이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채무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라는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신청에 의해서 여기 나오죠.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도중에 취하 취소되면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신청하면 이제 법원이 여러 가지 사정을 이제 고려해가지고 재판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 그리고 액수를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새로운 판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여러분 그 실무 처리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런 판례들은 이 강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장 최신에 나온 판례까지 전부 다 선정을 해가지고 목록에다 다 실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집행비용을 변상받지 못한 경우의 추심 방법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게 어떤 경우냐면 금전 집행인 경우 있죠. 여러분들이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부동산 예를 들어서 강제 경매 같은 거. 이 경매 절차에서는요, 집행비용을 아무런 그런 절차 없이 당연히 변제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자,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되고 매각이 되면 매각대금이 들어오죠. 그죠? 매각대금이 지급되죠. 그럼 이제 이 매각대금 가지고 집행법원에서 배당 절차를 진행하게 되죠. 그러면 이 채권자가 지불한 이 집행비용은 배당 절차에서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 거죠. 별도로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금전 집행의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비금전 집행이죠.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비금전 집행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를 들면 건물 인도 집행 같은 거. 자, 어떤 건물을 인도하라라는 승소 판결을 얻어가지고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위임해가지고 건물 인도 집행하는 과정에 100만 원이 소요됐어요. 자, 그러면 이 집행비용 100만 원을 채권자가 변제를 받아야 되는데 이 비금전 집행관이 건물 인도 집행을 해도 쉽게 얘기하면 돈이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집행관이 비용을 변제해줄 방법이 없는 거죠. 이런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딱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실무에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무조건 법원에다 집행비용의 확정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법원에서 집행비용의 확정 결정이 나오죠. 그럼 여기 집행비용 얼마라는 게 나오겠죠. 자, 집행비용의 확정 결정을 얻게 되면 요게 집행권원이에요. 집행권원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게 집행권원이죠. 그럼 요 집행권원이니까 요 집행비용의 확정 결정에다가 집행문을 받아가지고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집행비용의 확정 신청을 하려니까 귀찮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무에서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집행비용을 달라라는 소를 제기하거나 집행비용을 지급하라라는 지급명령 신청하는 방법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 각하되는 거죠. 꼭 알아두셔야 되죠. 자, 그럼 이 결론을 내면 이렇습니다. 이 판례는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집행비용을 변상받지 못했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법원에 집행비용의 확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좀 드물지만 이게 금전집행인데 집행비용을 변상받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똑같아요. 이런 경우에도 집행비용의 확정 신청을 하면 된다는 거죠. 결정받아가지고 집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법원에 가서 소를 지가는 경우도 있고요. 지급명령 신청하는 경우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복이 나오죠. 불복. 이 집행비용의 확정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할 수 있죠. 법원에서 이제 결정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불복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 민사집행법상의 직시항고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 그 민사집행법상의 직시항고는요. 제가 여러분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조문을 실어놨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민사집행이죠. 그죠? 민사집행법상의 직시항고는요. 일단 집행 절차에 관한 재판이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집행법원의 재판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조문에 뭐뭐에 대해서는 직시항고할 수 있다라는 이런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직시항고가 가능하죠. 집행 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으로서 직시항고할 수 있다라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면 직시항고가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집행비용의 확정 결정은요. 이거는 법원에 하는 재판은 맞고요. 직시항고할 수 있다라는 규정도 맞는데 이게
집행 절차에 관한 재판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집행비용액 확정 절차는요, 집행이 모두 끝난 이후에 이루어지는 절차죠. 그러니까 이게 집행 절차에 관한 재판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직시항고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직시항고가 우리 민사집행법상의 직시항고가 아니고 민사소송법상의 직시항고라는 거죠. 이게 실무 처리하는 분들이 이게 소송법상의 직시항고인지 집행법상의 직시항고인지 그걸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 이렇게 가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걸 알아야만 여러분이 항고 이유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무가 해결이 되는 거죠. 이거는 민사소송법상의 직시항고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민사집행법상 직시항고인 경우에는 항고를 할 때 반드시 항고 이유 기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고장에 항고 이유를 기재하든지 항고장에 항고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항고장을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고 이유서를 별도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민사집행법상 즉시 항고를 할 때는 반드시 항고 이유를 기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고 이유서 제출이 강제되는 거죠. 근데 우리 민사소송법상 즉시 항고에는 항고 이유서 제출이 강제되지를 않아요. 그럼 여기는 자, 이제 결론이에요. 그럼 이제 집행비용액 확정 결정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뭐 잘못됐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즉시항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항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법원에서 각하 못해요. 각하 못한다고. 그때는 여러분들한테 보정명령이 올 겁니다. 그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그때 각하가 되겠죠. 맞죠? 그런데 민사집행법상 직시항고인데 항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보정명령 안 와요. 여러분들 보정명령 기다리면 안 됩니다. 그냥 각하돼 버려요. 여러분 이걸 구별하라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이제 즉시항고 파트에 가가지고 관련된 판례 할 때 여기 이 판례하고 관련 게 또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판례는 이제 집행 비용의 확정 결정을 이제 법원에서 이제 결정을 하는데 그럼 어떤 것들을 재판하느냐? 이 집행 비용의 확정 신청이 들어오면 이제 법원에서 재판해야 되겠죠. 근데 법원에서 하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집행 비용의 확정 절차에서 법원이 뭘 판단하느냐 하는 게 하나도 없고요. 그냥 집행 비용이 얼마다라는 집행 비용의 수액만 정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이 집행 비용을 변상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은 판단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집행비용 확정 신청이 딱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채권자가 집행비용의 확정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는 뭐만 판단하느냐? 이 채무자가 부담해야 할 집행비용의 액수만 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 채무자가 과연 이 집행비용을 변상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심리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요 정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판례 보겠습니다. 요 다음 판례는 조금 이제 사례를 제가 이제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채권자 갑이 채권자 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떤 승소 판결을 얻었다. 그런데 요 집행 권원상의 이 채권을 이제 병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양도를 하고 여러분 이제 잘 알고 있는 대항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요 집행 권원상의 채권을 병에게 양도를 했죠. 그렇게 되면 이 당사자 적격이니까 이 채권자 적격을 얘기하는 거죠. 이 채권자 적격이 갑에서 병으로 일단 변경이 되는데 이 양수인이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만 집행채권자로 확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사자 적격은 양수인으로 변경이 되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만 집행채권자로 확정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양수인이 이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게 되면 이제 집행채권자로 확정이 되니까 이 채무자에 대해서
강제 집행할 수 있다는 거죠. 강제 집행하려면 승계 집행문이 필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상은 야, 이게 채권을 양도하고 대항 요건 갖췄으니까 양수인이 그냥 막바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죠. 승계 집행문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승계 집행문이 부여가 되면 요 양도인이 가지고 있던 요 집행권한의 집행력이 이제 소멸되죠. 그 얘기는 채권을 양도했으니까 이제 갑이 가지고 있던 판결 같은 거 가지고 집행 못한다 그런 의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보면 여기 뒷부분은 뭐냐면요. 그럼 이제 채무자가 이미 승계 집행문이 부여돼 가지고 채권자 적격을 이미 갑이 상실했는데 이 채권자 적격을 상실한 갑을 상대로 해 가지고 청구 이소를 지게 할 수는 없죠. 예. 이건 부적법하기 때문에 각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지금 이 사안은요, 이 판례는 이 갑이 어떤 집행권한을 가지고 있냐면 판결이 아니고요. 이행권고 결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 그러면 이미 집행력이 소멸했는데도 갑이 가지고 있는 이행권고 결정 정본에 의해서 만약에 강제 집행을 개시한다면 그럼 채무자는 어떻게 불복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이런 경우는 집행이의로 불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알아주세요. 이걸. 그래서 실무상으로 이제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건 집행에 관한 이유로 불복하셔야 돼요.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미 집행력이 소멸했잖아요. 그죠? 집행력이 소멸한 이행권고 결정 정본에 의해서 그대로 배당이 아니고 강제 집행 절차를 개시한다면 채무자는 집행에 관한 이유로 불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자, 그럼 여기는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을이 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 잡이 압류를 했습니다. 압류를 하고 추심 명령을 얻었죠. 을이 병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압류 추심 명령을 얻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요 압류 채권자 갑이 이 채권을 정에게 양도를 한 거죠. 정에게 양도를 하고 이제 대항 요건을 갖췄다는 거죠. 그럼 정이 양수인이 되겠죠. 이런 경우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판례를 배웠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죠. 자, 이런 경우에도 요 양수인이 승계 집행문을 받아야만 압류 채권자, 즉 추심 채권자로 확정된다는 거죠. 맞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양수인이 아직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추심할 권한도 갑에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취할 권한도 갑에게 있는 거죠. 거꾸로 반대로 얘기하면 양수인이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게 되면 집행채권자로 확정되니까 추심할 권능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압류 추심 명령 취할 권리도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집행채권자로 확정된다. 이런 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 앞에 판례보다는 지금 나온 이 판례가 실무에서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판례는 아니죠. 지금 승소 판결을 얻었는데 채권자가 그 피고가 누구냐면 상대방이 여기 지부분해 지회죠. 지부분해 지회는 어떤 법인의 하부 조직이죠. 맞죠? 하부 조직이죠. 그럼 이 하부 조직인 지부나 분해 지회를 상대로 해가지고 승소 확정 판결을 얻었다는 얘기인데 이 판결 가지고